중학생 시절 시골 동네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실화예요. 동네에 아이가 셋인 아줌마가 있었는데 동네 이장 아저씨랑 바람이 났었죠. 아줌마는 40대 초반이고 이장 아저씨는 40대 후반이었는데 이장 아저씨 부인이 암투병 중이라 병원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셨고, 그런 아픈 아줌마랑 이장 아저씨 챙겨준다고 옆집 사는 동네 아줌마가 이장 아저씨 집을 드나들다가 바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고, 게다가 더 소름 돋는 건 이장 아저씨 부인이랑 바람난 아줌마는 서로 옆집이라 아프기 전에도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했어요. 땡땡이네 엄마가 이장네 집에서 새벽에 나오는 걸 봤다. 이장땡 마누라 병원 간 사이에 땡땡이네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왔다. 그 집에 귀 대고 들어보니 민망한 신음소리가 나왔다 등등. 온 동네는 소문으로 시끄러웠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장 부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 남편이랑 형님 동생 하던 그 아줌마가 안방에서 그짓거리 하고 있는 걸 생눈으로 목격하면서 온 동네가 초토화가 됐어요. 이장은 부인이 아프니 욕정 풀 데가 없다가 임자 만나서 불타오르고, 바람난 아줌마는 남편의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답답한 남편 때문에 맨날 속 끓이고 살다가 잘해주는 이장 아저씨한테 눈이 뒤집혔다고 해요. 생눈으로 현장을 목격한 이장 부인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 일주일을 울부짖었다고 해요. 그리고 충격과 체력 저하로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했다가 결국 4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당연히 시골 동네 여론은 두 불륜 남녀를 향했고 멍석말이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까지면 그냥 개막장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개막장은 그 뒤부터이니까요. 이장과 하나 있는 아들은 읍내로 이사를 갔고 불륜녀는 조용히 살면서 차츰 마을도 조용해지나 싶었지만, 읍내에서 이장 아들과 불륜녀의 딸이 손을 잡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이장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불륜녀의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말이죠. 둘이서 지 부모가 그 난리 친 걸 알고도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사귄다는 게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고, 그걸 또 몇 년을 사귀더니 이장 아들이 성인 됐을 때 둘이 결혼한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온 동네는 불륜녀와 딸을 향한 욕설, 비난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개막장인데 더 개막장 사건이 생기게 되죠. 불륜녀 아줌마가 읍내에 장 보러 다니다 건어물 가게 사장이랑 또 눈이 맞았다고 해요. 결국 둘이 야반도주까지 해서 의정부 쪽으로 도망을 갔죠. 불륜녀 아줌마는 애가 셋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큰딸은 이장 아저씨 아들이랑 살림을 차린다고 난리였고, 밑에 두 동생이랑 시부모는 작은 아들네의 도움으로 살았고, 불륜녀 아줌마는 건어물 가게 사장이랑 도망가면서 아주 동네가 난리가 나고 말이 아니었어요. 도망갔던 시기가 이맘때쯤이라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가 궁금하네요. 건너 듣기로는 큰딸은 이장 아들이랑 헤어지면서 중장비 기사랑 결혼해서 도시에 살고 있고, 동생 중 막내 여동생은 돈 많은 일본 남자 현지처 하다가 일본으로 가서 산다고 들었고요. 남동생은 결혼 안 하고 혼자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불륜녀 아줌마는 건어물 가게 사장이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렸다가 현재 70살도 넘은 할머니가 되면서 큰딸한테 얹혀 산다고 합니다. 불륜녀의 남편 아저씨는 시골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던 안 하던 계속 농사를 짓고 살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장 아저씨의 연락은 모르고 동네 사람이 산에 갔다가 이장 아들이 엄마 산소에 혼자 있는 걸 보고 말을 걸어봤더니 자기 아버지랑은 연 끊고 살고 있고, 당시 나이가 40도 넘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결말은 결국 이 이야기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몇 년 전 이야기이고 하니 지금은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식을 5개월 앞두고 있는 커플입니다. 결혼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지만 알아볼 생각은 전혀 없는 남친이었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다 결국에 제가 저희 부모님이 아는 분이 하는 여행사에 전화해서 그쪽 통해 숙박이랑 렌트카, 비행기 예약 등을 했어요. 7년 전에도 이 여행사를 통해서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나름 만족스러웠고요. 이번에도 그때와 비용을 비슷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물가가 오른 만큼 시설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비행기 예약 때문에 생각보다 날짜가 뒤로 미뤄졌는데 남친도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예약을 잡고 한참 뒤 남친은 동료가 결혼 발표를 했는데 하필이면 제주도 여행 가는 날과 겹치게 됐다고 하네요. 친한 동료인데 신경 쓰인다고 계속 말하는 거였죠. 그게 마음에 걸리면 예약 취소를 해도 된다고 했지만 여행을 가긴 갈 거래요. 근데 그 사람 보기 불편해서 어쩌고 저쩌고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결국 가기 전날까지 남친은 회사 일이 어쩌고 저쩌고 못 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전 정말 못 가는 줄 알고 포기했었는데 남친이 회사에 잘 말해뒀다 이렇게 말해서 참 어렵게도 출발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출발 전부터 진이 다 빠지더군요. 출발일 아침, 남친은 설레이는 기분을 감추지 못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제주 공항에서 렌트카를 받고 여행을 시작했는데 여행사에서 예약해준 차는 뉴 SM5였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새 차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잠깐 타고 말 건데 하는 생각에 별말 없이 차를 받았죠. 잠시 후 남친은 차가 이상하다고 말을 꺼내며 잘못 받아온 거 아닌지 확인해 보라길래 제가 렌터카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그쪽에서 확인해 보고 연락을 준다길래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여기서부터 남친의 이상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기다리는 중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고 가스 충전을 한 이후로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저한테 여행사 전화번호를 묻더니 곧장 전화 걸고 막 따지는 거였죠. 사기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 사이에 렌터카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고 고객님이 생각하는 뉴 SM5는 최신 모델이고 저희가 드린 차는 그 이전에 나온 뉴 SM5라면서 제대로 드린 게 맞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남친에게 차 제대로 준 거 맞다고 하니까 몇 년식인지 물어보라고 했죠. 자동차 관련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그것까지 따지고 드는 거였어요. 그 사이에 남친은 또 여행사에 전화해서 난리를 치고 있고 저희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하시는 여행사인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뭐 이런 놈을 만나냐고 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여행 시작과 동시에 짜증이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운전도 험악하게 하길래 차 세우라고 말해서 제가 운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전 남친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까 공항에서 보지 않았냐? 렌터카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로 사기치면 렌터카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 차도 우리가 산 차도 아니고 그냥 대충 타고 돌려주자. 혹시 그 사람들이 차를 잘못 줬으면 반납할 때 차액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 7년 전에 렌트했을 때도 가격이 비슷했는데 이 차보다 훨씬 작은 차였다고 한참을 달래줬어요. 잠시 후 정신이 돌아왔는지 자기 때문에 기분 망쳐 미안하다고 사과하네요. 알겠다 하고 남친이 따로 알아본 것도 없고 하니 제가 가자고 하는 대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입장료도 내야 하고 주차비도 따로 받으니 가는 곳마다 주차비로 입을 떼네요. 저 뒷골목으로 돌아가면 주차비 안 내도 될 것 같다고 짜증을 부리길래 그럼 여기 차 세워놓은 사람들은 다 뭐냐? 바보냐? 그래서 여기 된 거냐? 하고 그냥 주차장에 주차했고요.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차 막힐 때 그리고 식당에 웨이팅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인상이 험악해지더라고요. 이건 제주도에 여행하러 온 건지 레이싱을 하러 온 건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가속하며 달리길래 무슨 여행하면서 이렇게 빨리 달리냐. 주위 경관도 보고 천천히 운전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혼자 돈 쓰는 거, 혼자 운전하는 거 이런 거 엄청 민감한 사람이라 여행 경비 운전 거의 반반으로 했고요. 또 차에 가스가 떨어져 가는데 충전소는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워 그때마다 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자는 곳, 제가 먹자는 것 다 들어주고 장소에 도착하면 많이 좋아해주고 하길래 순간순간 짜증이 났지만 2일째까진 그럭저럭 잘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도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블로그 찾아보면서 우리도 차를 가져갈까? 아님 거기 들어가서 오토바이를 빌릴까? 물어봤죠. 근데 남친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거기가 섬인데 왜 차를 가져가냐고요. 제가 그랬죠. 생각보다 넓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왜 타겠냐. 그래도 계속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알아볼 생각도 없으면서 우도를 코딱지만한 섬으로 생각하는 거였죠. 결국 차를 놓고 가기로 하고 배에 올라탔어요. 우도가 가까워지고 섬이 생각보다 크자 그제서야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요. 다행히 관광버스가 있길래 그걸 타자고 했고 그렇게 우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제 말 듣기 너무 잘했다면서 칭찬이 쏟아졌죠. 그런데 우도는 햇빛도 강하고 딱히 쉴만한 곳이 없어서 우도 여행을 끝낸 후 둘 다 몸이 피곤한 상태로 제주도로 다시 돌아왔고 비행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공항에 일찍 가기로 했어요. 공항까지 가는데 차에 문제가 생겼는지 가스 충전을 해도 계속 빨간불이 들어왔고 남친 기분 맞춰주랴 운전하랴 차 시동 꺼지는 거 걱정하랴 길까지 막히고 기진맥진했지만 다행히 공항에 무사히 잘 도착했고 둘 다 피곤해서 대기석 의자에 앉았어요. 내일 회사 갈 생각을 하니 피곤하다고 징징대면서 잠들길래 혼자 ATM기에서 돈 뽑고 식당 알아보고 데려가 밥 먹이고 집에 들어갈 선물도 골라주고 돌아다니다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 이륙 한두 시간 후 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고 남친 차를 가지러 택시를 잡았어요. 공항 주차장은 비싸서 공항 주변에 인근 아파트에 주차를 해놨거든요. 택시기사는 오래 기다렸는데 금방 내리는 손님이 탔다고 비꼬는 듯 말을 했고 잠시 후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남친이 택시기사 이상하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택시기사한테는 화는 안 내고 참았지만 너무 기분 나쁘다고 짜증을 내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우리 여기서 각자 집에 가자. 오빤 운전해서 1시간 이상 가야 하니 나를 데려다 주면 힘들 거다. 그러니 그냥 가라 라고 했더니 택시기사가 이상한 사람인데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 불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저를 길바닥에 두고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짐도 무척 많았는데도 말이죠. 택시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군요. 같이 왔으면 짜증과 과속운전의 수명이 주는 느낌이 들었을 테니까요. 잠시 후 남친은 미안하다며 연락이 옵니다. 부모님이 여행 재밌었냐 묻는데 그렇다는 말도 안 나오네요. 7살짜리 남자애 데리고 다녀도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죠. 지금 전화에 불이 났는데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이고 결혼한 지는 2달 된 새댁이에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15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서로 비밀도 다 털어놓으며 명절에는 집에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는 그런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뜯어말리고 싶어요. 남의 연애는 간섭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가 없네요. 그 남자는 4년 정도 만났고
2살 연상인데 원래 저랑도 알던 사이고 같이 술 한잔 하다가 둘이 좋다고 해서 사귀게 된 케이스죠. 멀끔하게 잘생겨서 외모를 많이 보는 친구가 한눈에 반해 사귀기 시작했고, 처음 사귈 때는 저도 괜찮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괜찮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연애 초기 한 2년간 오빠가 바람도 피고 여자 관계도 복잡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를 뜯어 말렸습니다. 바람기는 어쩔 수 없다고 제발 너 마음 접고 헤어지라고 해서 둘이 헤어지고 친구는 울고불고 밤새 괴로워하더니 또 다음날 둘이 화해했다고 손잡고 오더군요. 그러다 진짜 마지막에 크게 여자 문제 한번 터지고 친구가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못 만나겠다. 헤어지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잡았죠. 오빠는 와서 싹싹 빌고 저는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고 했지만 친구는 다시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연락처도 싹 다 삭제하고 1시간 간격으로 친구에게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꼬박꼬박 연락했고 자기 전에도 화상통화를 해서 안심을 시켜주곤 했었죠. 회식 있는 날에는 회식 끝나고 친구 집 앞에 와서 잠시 만나고 가고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이제 고생 끝이구나, 둘이 행복해라 라고 했지만 이번에 그 오빠의 집안 사정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속속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 오빠가 바람기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친구가 결혼 준비하면서 해주는 얘기를 듣고 전 할 말이 이렇습니다. 오빠가 빚이 좀 있대요. 바람 필 때 겁없이 긁은 카드빚과 카드 메꾸려고 대출한 빚이 한 5천 정도 있답니다. 그리고 오빠 아버지는 깜빵을 가서 별을 달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버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아마도 결혼하면 오빠 수입으로 생활비를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언제 나오실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빠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머리가 심하게 아픈 환자였어요. 동생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고 걸어본 적도 앉아본 적도 없답니다. 33년 평생을 방에 누워서 TV만 보며 그렇게 살고 있대요.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노쇠하셨으니 오빠가 동생을 끝까지 책임지게 되었고요. 집에 모아둔 돈 없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조금 나오지만 그거와 어머님이 버시는 생활비야 오빠 월급으로 빚 갚고 먹고 살기 급급했답니다. 저는 해줄 말이 없더군요. 최악이다, 막장이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최악일 수 있을까요? 그 오빠는 평생 결혼 안 하려고 했었대요. 어떤 여자 인생을 망칠 일이 있냐면서요. 오빠는 제 친구와 사귀면서도 난 결혼 안 할 거야 란 말을 반복했었고요. 친구를 사랑하지만 자기는 이런 상황이니 언제든지 친구가 떠나가도 잡지 않겠다고 했죠. 근데 제 친구는 바보인 건지 미련한 건지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감수할 수 있다고 해요. 빚은 같이 갚아가면 되고 집 구하기 어려울 테니 오빠 집 들어가서 살며 어머님하고 동생 보살피면 된다고 합니다. 제 친구 부족한 사람 아니고요. 국립대 나와서 취직해서 꼬박꼬박 적금 붓는 착한 아가씨예요. 날씬한 체형에 밝은 성격이라 인기도 많죠. 저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집 사정 부모님께 얘기해봤냐고요. 그랬더니 딴 건 다 얘기했는데 오빠 동생과 아버지 얘기는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다 알게 될 텐데 말이죠. 오빠랑 친구랑 요즘 식장 보러 다니고 올겨울에 결혼한다고 해요. 4년간 만나오면서 양가 부모님은 종종 뵈었기 때문에 따로 상견례 없이 날짜만 뽑았답니다. 친구 부모님은 이런 사정 모르시겠죠.
정말 제가 뜯어 말리고 싶은데요. 이건 제 오지랖이겠죠?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는 계속 말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며칠 후, 지난 금요일 저녁, 친구를 만나서 저녁 먹고 같이 소주도 한잔 하자고 했어요. 친구는 잔소리할 거면 술 안 마신다고 했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살살 달래가며 술 한잔 하러 같이 들어갔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한 병쯤 마시고서 슬쩍 얘기를 꺼냈더니 친구는 피식 웃으며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딱히 문제 있는 것도 없잖아. 그러더군요. 얘기를 꺼내봐도 귀찮아하고 잔소리로만 듣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울고불고 할 수도 없어서 술만 마시다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 붙잡고 하소연하는데 남편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아무리 옆에서 울고불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괜히 사이만 안 좋아지니 그 정도만 해둬라 라고 했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그럴까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나한테 득될 것도 없었고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주말 동안 참 많이도 고민했어요. 냅두는 게 맞는 건지 말려야 하는 건지 또 생각하다가 결국 친구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날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남편도 친구 남친도 일하러 가고 친구는 집에서 쉬고 있다길래 놀러 간다고 하고 달려갔습니다. 점심 차려 먹고 수다 떨고 있으니 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과일을 깎아 주시길래 셋이서 둘러앉아 얘기하다가 이때다 싶어 친구 남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시집 가는데 서운하시죠? 저도 시집 갈 때 엄마가 괜히 서운해하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눈치채고 인상을 구겼고 못 본 척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어머니 근데 전 정말 순이를 좋아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순간 친구는 야! 라고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무시하고 하던 얘기 마저 했어요. 낱낱이 다 얘기했습니다. 순이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알던 그 오빠도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순이의 애인으로 본 오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여자 문제가 복잡했고 이건 어머님도 그동안 순이가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보셨으니 아실이라 짐작이 되고 이것만으로도 불안한데 오빠 집 사정이 어머님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안 좋다. 오빠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동생도 몇 년째 투병 중이다. 어머님도 편찮으셔서 앞으로는 일하시기 힘들다고 하고 오빠 앞으로 빚도 있다. 횡설수설했지만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냈고요. 친구는 일어선 채로 절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얘기 나올 때부터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한쪽 손에 과일을 집은 채로 그대로 얼어버리셨죠. 아예 넋을 놓으신 것 같았어요. 얘기를 다 할 동안 친구는 그냥 선 채로 노려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다 밝혀지느니 자기한테도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르죠. 얘기 다 하고 전 그냥 바닥만 보고 있고 어머님은 그냥 멍하게 계셨고 친구는 선체로 한참 동안 한숨을 쉬다 자기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는 것 같아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집에 오면서 친구한테 카톡했어요. 네가 불행해지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원망하고 미워해도 좋으니 나한테 욕하고 싶으면 언제든 욕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네가 결혼을 한다면 진심으로 축복해줄게 라고요. 며칠 뒤 오늘까지 친구한테서 연락은 없었고 낮에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욕하시고 화내시고 우시고 그렇게 한참 통화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묵묵히 들어드리고 한참 뒤 우리 순이
네가 옆에 있어 달라고 하며 엄마 아빠는 같은 편이 못 돼줘도 친구인 너라도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 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결국 이사단이 났습니다. 제가 잘한 건지 모르지만 남편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잘했다고 하더군요. 제일 친한 친구를 잃게 될지도 모르고 또 친구 집이 저로 인해 전쟁터가 된지라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저는 아무 연락도 없는 친구가 걱정이 돼서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친구와의 모임에 그 친구가 온다고 하면 불편해할까봐 빠지곤 했었죠. 며칠 뒤 여름휴가 시즌이 되면서 저와 남편은 계곡을 다녀왔고 완전히 지쳐서 집에 뻗어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덜컹 내려앉더군요. 전화를 받으니 차분하고 쌀쌀맞은 목소리로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더군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나타난 친구와 술집에서 주문을 하고 우리 둘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었죠. 소주 한 잔 들이키고는 갑자기 끄끄 울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진정되었는지 제가 보고 싶었다고 했고 저도 끄끄 울다가 잠시 후 얘기를 들어봤어요. 친구 집은 예상대로 전쟁터였고 엄마와 아빠는 친구를 때리고 소리 지르고 욕도 하시다가 손잡고 달래며 괴로워하시고 부모님이 이러시는 거 보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남친은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고부터 갑자기 매일 집으로 찾아왔고 너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예전에는 결혼은 꿈도 못 꿨는데 네가 있어서 살아갈 목표가 생겼는데 네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애걸복걸했고 친구 집에도 정성을 다했대요. 매일같이 인사만 꾸벅하고 과일 박스를 놓고 가고요. 책도 놓고 가고 꽃도 놓고 가고 그리고 미역이나 북어 말린 거 이런 것도 놓고 갔어요. 문 안 열어주면 문 앞에다 놓고 가고 어머니는 치를 떨며 싫어했는데도 아버지는 불러봐라 얘기라도 해보자고 했다 합니다. 어머니는 밥 차려주기도 싫다고 해서 밖에서 아버지랑 친구랑 남친이랑 셋이 저녁을 먹었대요. 그리고 어머님도 궁금하셨는지 뒤늦게 저녁 장소로 오셨고 오빠는 제가 보기 싫고 마음에 안 차실지 알고 있으며 제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해결 중이고 노력하고 있다. 빚도 올해 1,000만 원 가까이 갚았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겠지만 집이 주택인데 별채가 있어서 최대한 순이가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동생은 자기 어머니가 가져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대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 아버지는 더 펄펄 뛰었답니다. 저런 놈한테 시집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라고요. 그리고 친구는 정말로 집에서 나왔어요. 오빠가 자기 집 주택에서 최대한 자신을 배려하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최선을 다한 셈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빠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으니 이젠 자기가 오빠 편이 돼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외로워 제가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얘기를 한 후 친구는 웨딩 촬영을 하기로 해서 제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니 어떻게 되든 원망과 후회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로부터 5년 후 친구는 시집을 가게 됐고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죠. 하지만 지난 5년간 친구가 겪은 현실의 무게는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무겁고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가슴속에 큰 상처를 가지게 된 채 현재 헤어지게 되었죠.
저는 29살 남자고 제 동생은 26살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라 여기에 다가라도 글을 써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혼하셨다가 3년 만에 재결합하셨다. 다시 1년 뒤 이혼하셨다. 다시 2년 뒤 재결합해서 현재까지 사신 지는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중간중간 새엄마와도 살았고 첫 번째 이혼 후 살게 된 새엄마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학대를 받으며 1년간 살았습니다. 나중에야 사실을 안 아버지가 바로 헤어지시고 그 후부턴 부모님이 재결합하실 때까지 큰아버지 댁에서 큰집 식구들과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동생도 큰 상처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생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엇나간 건 고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코올과 담배를 하는 걸 알았지만 좋게 타이르고 말았습니다. 입부장에서 남자친구도 자주 바뀌는 것 같았고요. 동생은 집에선 항상 말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의 상처 때문인지 집에선 통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아버지가 서울 안에 있는 전문대까지는 보내줬습니다. 저 또한 동생과 사춘기 시절 이후부턴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에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건 제가 군대 전역 후 동생이 대학 졸업 후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집에 12시 전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다반사이며 연락조차 되지 않고 항상 집에 들어오면 술이 만취 상태로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당연히 화를 엄청 내셨고 동생의 술 문제로 집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동생이 어렸을 적 많이 못 놀아서 놀고 싶은 마음에 그러려니 하고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동생에게는 술 좀 적당히 마시고 집에 12시 전엔 들어와라 하였지만 동생은 그때뿐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동생 남자친구라는 놈이 저희 집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뛰어나가 때리고 했지만 결국 알고 보면 동생의 남자 문제더군요. 양다리라던지요. 그런 문제가 반복되던 어느 날 참다 터진 아버지 때문에 동생은 결국 가출까지 하더군요. 그때 동생 나이가 23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연락 없이 산 지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웬 남자랑 나타나더니 결혼을 하겠답니다. 애기도 생겼고 서로 너무 좋아 죽겠다며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하였고 아버지도 처음에 못마땅해 하였지만 그 남자 나이도 저와 동갑이었고 직업도 군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남자와 몇 번 얘기하시더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만난 지 100일 만에 무슨 결혼이냐고. 저렇게 놀기 좋아하는 애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어디 가서 이상한 양아치 만나는 것보다는 제 동생을 많이 사랑해주고 직업도 괜찮고 착해 보이기 때문에 시집 보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더 이상 반대해도 의미 없을 것 같아 마지못해 저도 동의는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식전 예물이나 혼수 문제로 집안끼리 기분 상하고 삐걱거릴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살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동생의 술 욕심과 놀고 싶은 어린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신혼집이 군인 아파트이고 시골이어서 어린 나이에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도 싶었지만 애도 있는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집에 기가했다는 얘기를 몇 번이고 동생 남편한테 듣고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가끔 집에 가면 집 상태도 엉망이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과 대화가 적은 동생은 그런 얘기들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는 더 이상 애도 키우기 싫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애만 보고 집안일을 하는 게 싫다고, 남편이 군인이라 며칠간 집을 비우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서요. 저와 부모님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만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었기에 이혼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동생은 엄마와 상의도 없이 남편 측의 부모님과 얘기하고 이혼 책임을 물어 양육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데도 본인은 얘기도 잘 안 하더랍니다. 동생은 부모님께 피해주기 싫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데 어떤 좋은 말로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혼 후 방을 따로 얻어서 살겠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고는 부모님과 제게 집 위치도 알려주지 않은 채 가끔 연락만 하는 채로 지냅니다. 오늘 1년 정도 되었는데 오늘에서야 알았지만 이혼 후 바로 일하던 곳에서 만난 남자와 동거를 했다는군요. 술 취해서 울면서 와달라고 한 동생에게 간 저는 청소, 설거지도 안 된 채 집안 물건들이 널브러진 엉망인 상태인 집과 술병들, 그리고 그 남자놈과 동생, 그 두 연놈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할 말이 안 나오더군요. 싸워서 술 취해서 그래도 오빠라고 전화해서 갔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술에 취하면 항상 전남친들과 통화를 하였고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싸웠다는군요. 헤어지자고 집을 나가려는 그 남자를 동생은 또 술 취한 상태로 어디 가냐고 붙잡고, 진짜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로서 그 놈을 죽을 때까지 패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보여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둘이 서로 또 결혼을 하겠답니다. 제 동생이 헤어지잔 말에 안 좋은 선택까지 해서 병원도 갔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남자 쪽의 부모님도 오셔서 난리치고 가셨다고 들었고요.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니는 이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동생에게 연락했지만 온다 하면서 결국 안 오더군요. 어머니는 바빠서 못 오겠지 하셨지만 오늘 들은 사실은 일을 관둔 지 일주일 정도 됐다더군요. 저희 어머니 입원하신 지는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부모님이 쓰러졌다 연락해도 얼굴 코빼기도 안 비쳤던 겁니다. 술에 찌들어서 말이죠. 저는 이 글을 쓰기 전에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실들을 아버지나 제가 알면 난리칠까봐 혼자서 끙끙 앓았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여태껏 철없이 구운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제 동생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친오빠의 이야기입니다. 오빠와 새언니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벌써 9살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오빠를 하나도 안 닮았고 새언니도 안 닮아서 평소에 이상하다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조카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때 새언니는 이미 속도 위반으로 임신한 상태였고 사실 그 당시 숨겨놓은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오빠와 대학교 동창이었으니 언니와 오빠 그리고 그 남자까지 셋이서 동창이었던 거죠. 새언니와 오빠랑 24살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26살에 임신을 했는데 그때 바람피던 동창은 고시원 들어가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빠는 괜찮은 회사를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새언니는 고시 공부하는 동창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니 헤어지고 우리 오빠와 결혼을 했는데 오빠는 당연히 자기 애인 줄 알고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두 남자와 비슷한 시기에 관계를 가졌기에 누구 애인지는 몰랐지만 설마 그 동창 남자의 애는 아니겠지?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출산을 하고 애가 크면 클수록 남편이 아닌 바람폈던 동창의 얼굴을 닮아갔다고 합니다. 새언니는 아기를 보면 그 동창 생각이 나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아기를 잘 챙겨주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이 일이 밝혀지게 된 건 그 동창이 오빠를 찾아오면서부터인데 그 남자는 임신할 때쯤 갑자기 자신과 헤어지더니 오빠와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길래 혹시 자신의 아이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니겠지 생각하며 넘겼었는데 얼마 전 우연히 길가에서 만난 조카가 자신과 너무 닮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냐고 새언니를 추궁했고 결국 너무 늦게 말해줘서 미안하다. 사실 나도 네 아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네 아이인 것 같다고 했대요. 그 동창은 오빠에게 이 아기는 내 아기니 이제부터 내가 키울 거다. 어차피 너희 둘 사이에 아이도 없으니 와이프랑도 빨리 이혼해달라 이혼을 요구했고 오빠가 어떻게 100% 네 아이라고 확신하는 거냐 물어보니 아이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검사 결과 99.9% 일치한다고 했다 합니다. 그날 이후 오빠는 미쳐가고 있어요. 그동안 아기를 정말로 아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니. 처음부터 새언니가 사실을 다 털어놨으면 9년간 동창의 아기를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키우는 일은 없었겠죠. 아들은 과연 아빠가 바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도 뺏기고 아내도 뺏길 처지에 놓인 우리 오빠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빠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새벽에 답답한 마음에 모바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예비 신랑과는 1살 차이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둘 다 나이는 30대고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연봉입니다. 이제는 결혼식까지 1달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결혼 준비 때문에 예비 신랑 자취방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혼자 살면서 퇴근하고 나면 집에서 혼술을 꾸준히 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소소한 행복이었다네요.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같이 살다 보니 술을 너무 좋아하고 못 먹으면 텐션이 떨어져요. 거기다 진짜 문제는 술을 너무 먹어서 취할 때는 침대며 이불이며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실수가 대변이에요. 처음에는 몸이 안 좋나 싶었는데 패턴을 보니 과음한 날에 그냥 정신을 못 차려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문제로 다퉜고 본인도 고치겠다고 했고요. 신랑과 새집으로 신혼집을 들어갔는데 새집에서 술 먹고 아무데나 대변 실수하고 이러면 같이 못 살 것 같다고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온 집에 대변 향이 가득해서 너무 스트레스도 쌓이고 온몸이 간지럽다고 엄청나게 애원을 했어요. 크게 반성하고 술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기에 눈 딱 감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던 게 제 실수네요. 하여튼 신혼집으로 이사와 지내다가 신랑이 술 안 먹은 지 오래되자 점점 텐션도 떨어지고 대답도 역시 단답형이네요. 저도 점점 신랑 눈치를 보는 패턴이 생겨서 가끔 술 먹는 걸 허락해주면 사람이 꼭 끝까지 마시려고 해서 꼭 사단이 납니다. 소파며 침대며 대변으로 난리가 나 정이 뚝 떨어지네요. 실수하는 버릇 고치겠다던 의지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더 이상 신랑으로서의 존중과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없다고 파혼을 이야기했지만 신랑은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알코올 중독으로 상담을 받아보라 했지만 알겠다는 말 외에 다른 행동은 없습니다. 요즘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운 건 알지만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여지껏 실수했던 흔적들 사진으로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얼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톡으로 이야기할 때 이거 뭐냐고 물어보려 찍었던 거고요. 진짜 시댁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해주시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시댁 부모님처럼 좋은 분들 앞으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신랑과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술 중독과 대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신랑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생길까요? 하루하루 고민입니다. 보통 이혼보다 파혼이라는데 한 달 남은 시점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 소개며 인사까지 시켰는데 앞날이 캄캄합니다. 시댁에 알리면서 도움을 구하는 게 맞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예비 신부입니다. 5년 연애했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아이가 생겼고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도 별탈 없이 끝내고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예비 신랑 쪽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파혼을 하자더군요. 예비 신랑은 몇 년 전 영끌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총금액 12억 중에 10억이 빚이었으며 내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매달 월급 들어오면 모두 대출금 이자를 냈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 제가 데이트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데이트에 큰돈 안 쓰고 소박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기로 했지만 저는 좋았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이니까요.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모든 걸 다 부담했고 신혼여행도 다 알아서 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과 정말 돈독했고 이제 결혼하는구나 싶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시댁에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어요. 본인들이 아파트를 해오니까 우리 집도 그에 맞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집도 지원을 하려고 했다고 얼마를 원하시냐 했더니 아파트 완공할 때까지 머물 신혼집을 해달라며 전세여도 좋고 위치나 평수, 가격대는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저 둘이서 살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겠다고 하고 괜찮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저희가 제시한 신혼집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저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신혼집을 거절하다가 결국 시댁 쪽은 숨겨뒀던 본심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예랑의 아파트 대출금 10억 중에 6억을 갚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파트 금액 12억 중 예랑의 돈은 2억밖에 안 들어간 집이고 나머지 10억은 같이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왜 저희 쪽에서 6억을 갚아야 하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댁은 12억이었던 그 아파트 분양가가 16억이라 현재 4억이 올랐으니 예랑이 4억을 번 것이다. 그리고 현금 2억도 합하면 총 우리 쪽에서 6억이 들어간 거다. 그러니 너희 쪽도 똑같이 6억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문이 막힌 채 머리가 띵해졌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기껏 알아본 전셋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했던 이유도
전세금이 6억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만 행복하면 된다고 자기만 믿으라던 얘랑은 갑자기 돌변해서 6억 받는 게 맞다고 하고 결국 양가 감정 싸움으로 번져 얘랑 쪽에서 파혼을 요구했죠.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셔서 그냥 파혼하자고 욕하시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뱃속에 아이도 있고 대출 문제로 혼인신고도 한 상태예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고 이혼녀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거에 얘랑과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해버린 얘랑의 모습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